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바다에서 역사를 보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이게 올해부터 서울대학교 국사, 동양사, 서양사과가 합쳐져서 역사학부가 됐어요. 소속이 떠나기 얼마 전에 제가 소속이 역사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과 관성을 좀 바꿔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뭐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 왜 생각에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잘 못 벗어나죠.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보자는 건데 역사와 문명. 저는 이제 그거를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바다 인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약간 두껍게 썼어요. 그래서 혹시 요새 좀 불면증이 심해 이런 분들은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5페이지 보기 전에 주무실 거예요. 아마. 원래 그 연구년을 받았는데 연구년 받아서 이제 계획이 장대했죠.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며 뭐하면 뭐 돌아다니긴 뭐 그냥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바로 집에 방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론에다 썼는데 세상에 나쁜 일 많지만 그래도 그 나쁜 일 중에도 한두 가지 좋은 점은 있는 것 같다. 꼼짝없이 1년 갇혀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쓰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료는 뭐 몇 년에 걸쳐서 모았지만 집중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거 결국 이제 이거 한 건 남겼네요. 뭐 조만간 시간 많아서 많이 놀러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우선 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땅보다는 다 바다만 보여요. 실제로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지구가 아니라 수구다, 뭐 이렇게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30%의 대륙을 바다가 70%의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안 하던 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 역사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로 들어올수록 이제 그 바다의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몇 가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런 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이 눈뜬 그런 문명, 그런 국가들이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 같으면 16, 17세기, 미국 같으면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지배해요? 제해권. 중문학하는 이 친구한테 중국 문학 그 데이터베이스 돌려서 바다와 관련된 말 중에 혹시 바다를 지배하자 뭐 이런 말 나오냐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더니 며칠 이렇게 컴퓨터 돌려보더니 안 나온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문학에서 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장자의 무슨 대붕이 날아다니는 북해 뭐 이런 거지, 바다를 지배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정말 적극적이다 못해 어그레시브한 개념이죠. 참고로 이제 그래서 바다를 지배한다, 해양 지배라는 게 이제 탈라소크라시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에서 아테네는 결국 해양 세력이고 에게해를 지배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탈라소크라시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텔로크라시라고 하는 말이 없진 않았지만 이게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텔로크라시 대륙 지배라고 하는 게 요새 이제 푸틴의 철학이 이거죠. 푸틴의 정신적 스승인 그 두긴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인데 파시스트죠. 좀 묘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운명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성스러운 대륙을 지배하는 국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1990년대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 푸틴을 이제 거의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때 벌써 한 말이 이 팽창을 해 나가야 되고 팽창이 가장 중요한 고리는 우크라이나다. 뭐 그때부터 벌써 사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걸 뭐 오늘 제가 그 박명호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세계도 탈라소크라시 세력하고 텔루로크라시 그 세력 사이의 갈등 이런 시각으로 한번 오늘날의 세계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도 흥미롭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뭐 단층선이 한반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를 빨리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론상 모든 바닷물을 다 모아가지고 한 방울을 만들면 조만하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발전에 결국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땅에서 살지만 결국 바다를 이용하고 바다를 이용해 확산하고 해상 자원 이용하고 인류 역사가 쭉 이래왔습니다. 제가 어디 잘 끌려가서 일을 하는 편인데 전공이 서양사인데 요즘에 아시아 연구소에 가서 아시아를 재정의하는 한번 재규명해보는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분과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해양 아시아. 우리 아시아 그럴 때 우리 몽골, 중국, 인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해양 아시아가 정말 광대하고 인구도 많고 거기가 그 인간 이 아시아 역사의 아주 중요한 충돌 장소이자 교류 장소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별로 의식을 잘 못했어요. 그냥 바다라고 하는 것이 실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띤 역사상의 아주 중요한 팩트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한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이야기를 해도 되죠.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바다를 통해 확산된 이슬람권의 우리 확산 그럴 때 사실 그게 육상으로 팽창하는 것만큼이나 바다를 통해서 확산해서 중국까지 들어오고 이 아시아 전체의 교역망을 그들이 만들고만 이런 얘기도 있고 대항시대 서구가 들어와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컨테이너의 역할이 어떻고 현재 3차 세계대전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바다에서 일어나겠죠. 저기 대만 근처에서 해양 오염 뭐 이런 게 어쩌면은 인류 멸망을 초래하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토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샘플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샘플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또 점프하고 해서 인류 초기의 역사, 그 다음에 중국과 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현재의 바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류가 전 지구로 확산하는데 바다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뭐 머리가 좋다 뭐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 육체적 특징도 굉장히 강해요. 이 적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구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종은 아마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다 어디 한 지역에 이렇게 로컬에서 살지. 이만큼 인간이 지극히 추운 이런 데 사는 이누이트족도 있고 열대에도 있고 고산지대도 살고 평야지대도 살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확산을 하죠. 지구 전체로. 그럴 때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들어가는 거, 아메리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 또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에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시베리아 쪽에서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옛날에는 베링 해협이 이게 온도가 낮으면 이게 바닷물이 내려가잖아요. 그게 땅으로 연결됐을 때 베링기아라고 하는 땅으로 됐을 때 그쪽으로 해서 넘어 들어가서 쭉 확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닌 것 같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태평양상의 인간의 확산. 그러면은 이 자체도 흥미롭지만 인간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제 바다는 우주 공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섬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기 근처에서만 살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광대한 공간은 그냥 텅 빈 공간,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 태평양에 섬이
좀 많겠어요? 근데 그 섬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다 사람이 살아요. 그 16세기, 17세기에 드디어 이제 유럽인들이 태평양으로 들어와서 항해를 할 때 굉장히 놀란 게 어느 섬에 가보면 또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서 또 한 30일 막 어렵게 항해를 해서 어느 섬에 가보면 또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살면 언젠가는 여기 왔을 텐데 이거 어떻게 온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중에 특히 이 이스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섬 있죠. 여기는 정말 격절된 그런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섬이 1600km 떨어져 있어요. 지상에 1600km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바다로 1600km 떨어져 있고 남미 대륙까지 2000km.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흘러. 이걸 보면 이제 최근에 무슨 고고학 연구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무슨 언어학, 최근에 DNA 연구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로는 이 방향으로 확산을 해왔어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 똑같은 사람이 저기 인도양 쪽으로도 가고 마다가스카르까지 도착하는데 요거는 일단 좀 놔두고요. 이쪽만 보자면은 이 이제 오스트로네시아노족이라고 합니다. 말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그 후에 많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 바로 통하지는 않지만 단어도 비슷한 것들이 많고 뭐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아마도 대만 혹은 남중국 여기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확산을 해간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 연대를 보면 대략 첫 출발점이 기원전 한 3000년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저 이스터섬까지 가고 나중에 저기 다시 남북 방향으로 하와이 가고 뉴질랜드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확산된 것까지 합치면은 서기 1000년 그러니까 거의 3, 4천년 되는 흐름이에요. 계속 동쪽으로 간 거죠. 우리 그 대륙의 무슨 게르만족의 이동 뭐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만큼이나 사실은 의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을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갔을 것 같니? 그러면 아주 뭐 우리 학생들은 역시 젊어서 그런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 본 듯이 얘기해요. 여기서 그 저기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떠밀려 갔어요. 그래서 뭐 다음 섬에 도착했는데 마침 뭐 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됐다. 근데 또 인구가 늘어서 그 다음에 왜 맨날 그렇게 풍랑을 만나는지 또 뭐 몇십 년 뒤에 다시 또 나갔는데 또 풍랑을 만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확산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듯하죠. 뭐 그냥 그렇게 팽창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확산하지 않았을까? 요 맹점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해요. 그 왜 불가능하냐? 아주 단순해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우리 학생들 말대로 뭐 고기 잡으러 이렇게 뭐 배 몇 척이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 서쪽으로 가요. 편서풍지대 뭐 그래서 서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에는 늘 바람과 해류가 이 배를 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게 지그재그로 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서 어떤 섬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구 확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갈등이에요. 사회 갈등. 이렇게 깔려 있는 밑에 사람이 차라리 새로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내가 귀족이 되겠다. 이쪽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게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귀족, 나중에 도착한 사람이 평민 내지는 뭐 이 하층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쪽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뭐 한 30일, 40일 정도의 물과 식량을 싣고 떠났다. 근데 만약에 섬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모험을 할 때에는 미니멈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살아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 부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동쪽으로 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확산은 우연히 확산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그 확산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카누로 집단을 이주했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카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이렇게 통나무 이렇게 그 카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뭐 이런 도자기 가지고 이제 이 확산 방향을 추적하고 이러죠. 이게 이제 뭐 그 이야기죠. 우연적인 표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이주였다. 무역풍, 이 바람을 타고 귀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동쪽으로 모험한 거다. 다시 말해서 이 거의 3,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이 태평양 지역에는 아주 고도의 항해술이 쭉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런 항해술을 가지고 상당히 먼 지역까지 이주하고 교역도 하고 뭐 당연히 뭐 물고기도 잡고 그래서 그 바다 상에 떠 있는 그런 섬들 사이에 상당히 복잡한 그 사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항해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항해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세기까지도 쭉 이어져 왔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찾아서 어떻게 찾아오고 그 항해술이 쭉 전해져 오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뭐 요즘 같으면 GPS 보고 해도도 있고 인공위성으로 연락 받으면 이렇게 찾아가지 누가 요새 하늘에 별자리 보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몇천 년 동안 쭉 발전하고 누적된 그 항해술이 이제 사라지게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지식을 고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마오 피아일루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 항해술을 다큐멘터리로 남겼어요.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바다를 이용하며 항해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팔루라고 하는 직위를 넣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파일럿, 이 방향을 잡아주는 건데 이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나 시키지 않죠. 한 5살 정도 된 애들 중에 이놈 좀 똑똑해 보이는데 한 애를 골라서 계속 연습을 시켜가지고 한 16살 정도의 시험 봐서 합격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방향 잡는 거죠. 바다에서 이게 약간만 방향 잘못 잡아도 결국 죽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서 물 떨어지고 뭐 식량 떨어지면 바다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요즘 서울에서는 하늘 봐봤자 별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바다에서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별자리 200개나 300개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해가 뜰 때 어느 별이 저기 있으니까 지금 어느 방향이다. 해 질 때 뭐 어느 별이 저기서 지금 있으니까 이 방향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과목이 이래요. 조개 껍질 주고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북극성, 남십자성, 뭐 무슨 개자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축축축축 팔 갈고 다시 축축축 나와서 이 하늘의 별자리를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떠나서 예컨대 여기서 한 뭐 200km 정도 떨어진 섬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일단 저 별자리를 보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대략 한 30km 전방 정도 되면 이제 대충 다 왔다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은 배전에 아예 이게 앉든지 아니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물의 소리나 뭐 바닷물의 색깔, 거기 나오는 그 해초, 특히 이제 새가 보이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새가 이제 제 육지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그 원시적인 그런 식의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뭐 지상이나 해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발전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제법 탄탄한 사회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온 거죠. 카누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그 작은 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 기록을 보면 뭐 마젤란이 어느 누구를 만났다고 할 때 그때 그 카누는 큰 거는 200명이 타요. 거기에 이렇게 돛도 있고 뭐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람 앉는 곳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한 30척, 40척 이렇게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작은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